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2강 12지지 연습을 함께 학습을 하시겠는데요. 이번 다음 시간 기초 13강부터가 명리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개론에 해당되는 1강부터 해서 11강까지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더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명리학 기초 1강에서 나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 편에서 이 명리라는 것이 내가 부여받은 타고난 삶의 도리라든지 이치 그리고 본성인데, 내 입장에서 나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삶을 보다 유리하고 윤택하게 가치 있게 이끌어 가면서, 또 내 입장에서 남의 사주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는 현대 서양 철학에 비해서, 서양 과학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역사와 철학적 사상과 함께 과학적인 가치를 지닌 학문으로서 역학은 불멸의 고정된 것과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타고난 환경을 나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구성된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학습을 같이 했습니다. 상강에서는 우주 변화와 대자연의 원리 편에서 우주에서 무극, 태극, 음양, 오행, 그리고 이 음양 오행으로부터 십천간 12지지가 생겼는데, 우리 인간 또한 이 우주 자연의 기운으로 맺어져 함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순환과 반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명을 제대로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갑에서 시작하는 10개의 십천간, 그리고 자에서 시작하는 12개의 지지를 각각 순서대로 연결하여 만든 육식갑자를 끊임없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반복 숙달을 해서 습득해야만이 사주명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공부하기 때 수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 5강 음양오행과 천간지지 편에서는 이 세상이 총 천연색 칼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법적인 음양의 사고로만,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숲과 나무를 다 보고 하는 공부, 숲을 보는 것이 음양 공부이면서 음이라면은 나무와 십천간 12지지 그리고 세상살이 등, 그리고 양으로서 양을 다 보는 공부를 함께 하는 것만이, 왜냐하면 음양의 논리는 절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복잡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을 또 드렸고, 그리고 음양의 서로 다른 상호성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와 종교생활을 병행해서 사주를 봄으로써 어떤 양면적이면서도 하나의 진리처럼 되는 사주를 항상 중간적 입장에서 보면서 부드럽게 살아갈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면서 또 시간과 공간, 계절, 방향, 색깔, 근묘화실적인 것, 그 다음에 고진멸도, 흥망성쇠와 같은 순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자연의 시계를 보고 살면 현명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순간 나를 곧 객관적으로 보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단점이 장점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또 단점을 잘 알게 된 후에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는 것이 개운법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못 보는 것은 몰라서 못 보는 것이고, 나와 가족, 지인들의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꾸준히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특히 야자시 적용 관련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임상을 통해서 취사 선택하는데, 내가 납득이 가도록 꾸준히 어떤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릇에 맞는 명리 지식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 8강 10천간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하는 기운의 10천간에 대해서, 그리고 각 옥화토금수 오행별로 생물의 어떤 대표적인 성분인 갑을 기준으로 하는 표면 심리하고 무생물의 대표적인 산물인 경금을 기준으로 하는 내면 심리를 통해서 이 10천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 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계의 10천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10천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또한 우주 속에서 있는 나 자신도 나 자신 속에 우주가 있고, 그 변화하고 순환하는 어떤 우주와 내가 무라일체의 어떤 원리인 자연의 원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신으로 느끼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명리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안팎, 그러니까 우리 내면 또는 바깥의 어떤 우주의 어떤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려워도 순차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주 명리의 어떤 개론쯤으로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강에서 십성 숙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성이라는 게 사주 해석의 꽃이고, 이 10천간 12지지를 먼저 숙달한 다음에 숙달하고 천간의 생극제와 그 다음에 12지지의 형충회 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 숙달할 필요가 있다. 10천간 12지지의 생극제와 형충회 합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와 그 다음에 근원이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녀가 한 방에 있다고 해서 남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애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애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녀가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작용 또한 인과가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명리 해석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서도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상수, 그리고 체화용으로 구성된 용신, 이런 용신의 음양 관계가 꼭 이것이 어떤 만법귀일의 진리처럼 하나의 어떤 역학 이론에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본체에도 양면성이 있고, 이 양면성이 서로 순환하듯이 우주 순환의 원리처럼 하나가 됐고 겉이 받게 되고 밖이 아니 되는 이런 원리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곧 다르지만 하나이고, 본체와 작용이 다르지만 또 하나이듯, 이런 근원과 그 다음에 현상들이 각각 음양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학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복자라는 이게 막대기와 이게 그림자인데요. 이 막대기가 채면은 요 그림자가 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막대기에 예를 들어서 길고 짧은 이 그림자가 각각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봤을 때 그림자 길이가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채는 하나지만 용은 다양하다. 우리가 명리의 사주 연월 일시에 나중에 이 각각에 있는 천간 지지의 글자가 만약에 하나가 채라 그러면 이 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용은 굉장히 다양하다. 바다가 채면 바다의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있을 수 있고 폭풍 물결 치는 파도가 있는 것 마찬가지고, 얼굴이 하나면, 얼굴이 채면 웃는 얼굴, 이쁜 얼굴, 화난 얼굴이 용인 것처럼 이런 채용의 변화가 다양하다. 그래서 역학의 또 어떤 설명하는 어떤 관점이 이론이 하나면 이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된다. 만법귀일, 우주변의 원리가 하나의 진리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무극이 되는 그 원리와 같다. 그리고 내가 우주이고 내 안에 우주가 있는 것 같은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활명리 기초 12강 12지 연습 내용을 같이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12지지의 어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삼합은 어떤 각각의 다른 기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는 기를 발생하는 것이 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합은 가족 또는 친구 같은 인접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개념들로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합은 가족이나 친구 같이 나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삼합은 예를 들어서 해묘미라는 목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묘가 중심이 되는 왕글자가 되고요. 왕성한 가장 중간에 어떤 그 기운을 가진 왕글자가 되고, 이것을 시작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 시작하는 글자가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생에서 시작해서 왕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기운이 다 빠지는 묘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삼합이 되겠고, 임묘진처럼 시간의 순서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월 내지는 월이 예를 들어서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방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방합은 나의 기운에 도움이 되고, 이 삼합은 어떤 목적, 방향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지지 연습 교재 39페이지의 12지 음양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해의 시작을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이 한 해의 시작이 2월 4일에서 3월 4일에 해당되는 그 인월부터 우리가 명리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고, 그리고 이 자연의 어떤 그 달,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체험하는 달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움직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음양의 운기가 자월로부터 일양 오음에 해당되는 자월로부터 해서 육음에 해당되는 해월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최극에 달해야 하는 5월에 육양이 가장 뜨거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태양빛이 계속적으로 내리쬐면서 양의 기운이 강해지기는 하는데, 복사열도 이 정화라는 이 복사열이 계속적으로 생겨서 쌓이는 미월이면은 양력으로는 7월이 되겠죠. 가장 뜨겁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보다 인간이 느끼는 다른 계절은 한 달 정도 더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2지지 동물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지지를 동물로 형상화시킨 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명리를 하셨던 명리가들이 수천 년간 축적된 그런 지지의 기운들을 동물로 형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정은 조용한 야밤이며 예민한 시간인데, 병화가 예를 들어 병화가 인에 장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술에 인묘가 되는데, 인오술로 할 때 그럼 병화가 오시가 가장 왕하겠지요. 왕한데 그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시에 기상을 해서 술시에 취침하는 그 자연을 따른 삶이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인시면은 오전 3시 반에서 오전 5시 반 사이고요. 그 다음에 술시가 되면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에 이제 취침을 하는, 그러니까 요 삶이 가장 건강하다는 이유가, 산사에 계신 스님들을 보면은 스님들이 꼭 인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술시에 주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가장 자연을 따르는 삶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을 우리 지금 이 지지를 이 동물들의 형상에다가 반영시킨 내용을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12지지 동물에 대한 특징, 그리고 물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은 갑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지는 자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해수의 육음에서 비로소 자수가 일양이 시생하는, 그래서 저희 생명체가 처음 시작한다 의 의미로서 자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이 되면서 또 이 자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체의 시작이다 보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어떤 정자, 그 다음에 식물의 씨앗에 해당되는 핵,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보면은 원자, 난자, 양성자 이렇게 할 때 그 자자가 굉장히 세밀하다. 세밀한 건 마이크로와 작다, 이런 굉장히 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의 어떤 기본이 된다, 이런 어떤 측면. 그리고 이 지식이 굉장히 많은 쌓인 어떤 그런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학자라고 할 때 학자의 자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선현들 중에서 굉장히 그 어떤 학식이 높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미 많은 배움을 이루고 도를 터득하신 분들의 끝에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들에게 공자, 맹자 할 때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가문의 어떤 그 자식들 중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공씨 집안의 높은 가문의 자식은 공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그 귀대의 공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 때 그 자자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쥐는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이 5개. 그래서 짝수는 음이라고 하고 홀수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은 반양의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이 쥐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쥐의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어떤 임수의 어떤 그 다음에 자수, 이 물은 속을 알 수 없다, 어떤 그런 개념. 왜냐하면은 깊이가 깊은 줄, 한길 물속을 모른다, 알아도 10길 아니요. 죄송합니다.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할 때, 그 물속도 마찬가지로 햇볕이 깊으면 햇볕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신 분들은 속에 다 많이 어떤 그 참고 이렇게 쟁여놓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물의 특징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심리, 그 다음에 자연 현상들을 봤을 때는 물의 어떤 흐름, 물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어떤 삶이 굉장히 그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굉장히 어떤 그 균형의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자라면 채워서 가고, 물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 물이, 우리가 그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자평진전, 연의 자평할 때 이 자평이 균형을 뜻합니다. 굉장히 어떤 중의 어떤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 균형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퀄의 균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명사로 하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이게 바로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는 어떤 균형적인 거, 어떤 그 깨끗함, 지식, 세밀함,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는 보면은 우리 몸에서의 어떤 신경계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그 좌우충이 생겼을 때 어떤 그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경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은 자에서 이제 시작해서 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자가 양력으로 12월이면 축은 양력으로 1월에 해당됩니다. 이 1월이 사실은 가장 춥습니다. 가장 춥고, 그 다음에 이 축이란 것이, 비록 그 자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자가 어떤
어떤 시작의 의미를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상지라든지 우리 신석기, 구석기 문화에서 구릉지대,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어떤 그 축적된 그 땅이 축적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그 기름질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뭐 과일이나 생물이나 이런 생명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돼서 만생물의 발상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더스강이라든지 황하강 주변에서의 4대 문명이 발상된 어떤 그 지역들도 아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퇴적층이, 그러니까 물에서 퇴적층이 쌓인 그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축 자체가 보면은 이게 여기 지장간이 이제 개신기가 있는데, 이 시자가 시종자인데, 이 시종자, 그러니까 경금을 임묘시킨 다음에 이 시종자를 그 인월, 봄에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장 추우니까 얼렸다가 또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 하면서 이 껍질을, 씨의 껍질을 나중에 봄에 태워서 싹을 내보내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어떤 그 참을 인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게 압축할 때, 예를 들어서 평창 말고 평창에 반대되는 압축할 때 이 압축의 의미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굉장히 작은 어떤 회로에 집적이라 해서 모아가지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압축을 할 때 이 축자가 어떤 그 개념으로도 효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의 회로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 작은 공간, 같은 예를 들어서 뭐 1cm 곱하기 1cm 공간이라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그 점도 마이크로하게 세밀하게도 축적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압축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축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그런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만생물들이 갖다가 나중에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고정, 그러니까 땅에서, 예를 들어서 씨앗을 땅에서 이제 가을에 이제 결매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그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된 이유가 나중에 이 봄에 성장하기 위한, 뛰기 위한 어떤 그런 전 단계로서 고정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축의 대표적인 물상으로서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이제 되새김질, 위가 4개 있으면서 되새김질 하면서 굉장히 인내의 어떤 인고의 어떤 그런 시간을 견뎌내서 굉장히 동물 중에서도 큰 크기를 갖다가 키우는데, 먹는 시간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부지런한 어떤 물상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압축시켜가지고 그걸 각지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소가 대표적인 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월인데요. 인월은 양력으로 2월이고 드디어 이제 봄이 시작되는 어떤 겨울의 추위를 견뎌낸 생명체가 다 튀어 오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튀어 오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을 띠고 있고, 호랑이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호랑이가 굉장히 우렁찬, 그리고 힘이 있는 용맹한 어떤 그런 기상으로 얼어있던 땅으로부터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어떤 그런 시작을 갖다가 나타내는 생명체로서 축에서부터 진행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드디어 처음으로 인정받고 땅으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스프링에 관한 어떤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상으로 인월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보면 산신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신하고 호랑이가 같이 있는데, 어떤 그런 형상, 물상으로 보면은 산신각, 호랑이와 산신이 같이 있는 그 물상으로 봤을 때는 산신각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산신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용맹정진한다 할 때 정진하는 어떤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튀어오르는 성분이라는 걸 갖다가
이 글자를 통해서 보면 이 밭에 있는, 어떤 식물의 뿌리가 이 딱딱한 껍질에 어떤 그런 머리를 쓰고 계속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 그거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요. 인월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2월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봄은 이보다 늦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은 인월에 시작됐지만, 이는 조금 빠른, 약간 이른 성분이고, 실질적으로 봄은 이제 묘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입춘이 사실은 자연의 기온, 우리가 이제 명리를 갖다가 감명을 할 때, 2월 양력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자연의 봄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의 어떤 시작은 인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이 간목이 드디어 이제 이 간목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목이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생명체의 시작, 생명체로서 인정받는 처음 시작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인목으로부터 다시 이제 시작돼서 봄이 시작된 이 봄의 가운데가 이제 3월이 되겠는데요. 묘월은 양력 3월인데요. 물월은 봄초녀로 우리가 물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놀란 토끼, 묘가 토끼인데 굉장히 토끼가 보면은 굉장히 또 빠르기도 하고, 어떤 물상 중에 보면 놀라기도 깜짝깜짝 놀란 토끼처럼 할 때 깜짝깜짝 잘 놀라는데, 그리고 표현을 물상으로 보면은 물오는 봄처녀라고 하는데, 이 물오는 봄처녀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 묘가 자오묘유가 이제 도화의 어떤 성분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화라는 게 잎이 피기 전에, 그러니까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려고 하는 좀 빠른 조숙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묘자가 예전 고소에 보면은 굉장히 묘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생식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오른 봄처녀니까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서 조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꽃보다 잎이 먼저 펴야 되는데, 잎이 먼저 익고 꽃이 나와야 되는데, 잎이 아직 자라기도 전에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조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상이기도 하고요. 개수가 장생을 하고, 이 개수가 장생한다는 거는 이 생명체, 그러니까 축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생명체를 인정을 받은 이 새싹을 굉장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을 굉장히 밑에서 빨아당기는 어떤 그런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구 낙서에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물을 갖다 각각의 이 분산을 해가지고 이 낙자를 만들어, 이 의미가 뭐냐면, 개수가 장생해서 이 개수가 이 물을 갖다가 식물을 갖다가 굉장히 키우기 위해서 빨아당기는 그런 형상, 그러니까 무생물체가 생명체를 보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구 낙서의 어떤 그런 내용도 이 묘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묘는 이제 봄의 중심이면서 생명체를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 물상으로는 묘는 일단 어떤 놀란 토끼 같은 약간 빠른 조숙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진월은 4월인데요. 봄이 이제 드디어 물이 올라가지고 생명체가 성장을 계속, 그러니까 식물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물을 끌어올려서 상태가 드디어 4월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장을 한 상태에서 발화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으로 가는 봄의 마지막 단계인데, 용이 이제 물을 타고 성장하듯이, 자, 니네들 이제 물을 갖다가 많이 머금었으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자, 요런 어떤 시기가 되겠고요. 이게 축에서 이제 드디어 시작된 어떤 그런 생장이 잘 키워서 보육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드디어 실질적인 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진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월은 양력 5월인데요. 양이 음양 해서 양이 가장으로만 가득 차 있는 육양의 성분이고, 이제 드디어 성장이 나중에 꽃을 피우는, 활짝 피우는 성분이 되겠고, 뱀은 물상적으로 혀가 2개인데 어떤 이중성, 아까 쥐도 앞발에 발가락이 4개, 뒷발이 5개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성, 어떤 뱀의 혀가 2갈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그런 물상도 있고요.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독을 갖고 있는, 뱀의 독은 경금, 금의 성분이 이제 그 어떤 멈추고 해하는 성분, 숙사를 지기의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뱀이 어떤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건 독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사유축 운동, 금을 만들기 위한 사유축 운동의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피고 나면 어떤 그 색상계로 봤을 때는 치장을 한, 어떤 예를 들어 봄처녀가 이제 자라서 이제 치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면서, 남자로 봤을 때는 용기 있는 젊은 청년, 어떤 그런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5화는 양력으로 6월입니다. 5화는 우리가 흔히들 알듯이 어떤 말은 옛날부터 운반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이 되었었고, 그래서 역마성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장이 어떤 4개의 심장을 가지고 광활한 대륙을 달리는 그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말은 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소자입니다. 우리가 뭐 담대하다 할 때 그 담이 없는 동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화의 그 어떤 특징은, 자수가 음권의 어떤 주제다라 그러면 5화는 양권의, 그러니까 음양의 어떤 조화를 맺는 양권의 최고의 어떤 기세를 가진 주제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가 양권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음권에서 한다는 거, 이건 용으로서 어떤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토는 더운 여름까지 견뎌내면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굉장히 그 확장된 여름의 어떤 열기를 갖다가 실제로는 모아서, 나는 왜냐, 미토의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결실 맺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토의 본 마음은 위축과 축소입니다. 왜냐, 확장됐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그만하고 멈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본심입니다. 축토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하기 위한 고정의 마음이 있으면, 그 미토는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은 반대로 모아야 되기 위한, 그러니까 고정을 위한 위축과 축소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발산하고 있고 가장 덥지만 그 마음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축과 축소의 어떤 마음을 기초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미토가 원래 5화가 가장 더워야 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천간의 어떤 기질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다는 어떤 말씀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그래서 미토가 가장 더운 이유는 그 5화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못하는, 5화가 1양 6음인데 요건 드디어 2양 그 다음에 4음이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드디어 나는 이제 결실을 맺고, 사실은 이 미토의 마음은 드디어 요 미토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문명사회, 우리 이제 인간으로 쳤을 때 문명사회고 물질 문명사회이면서 양권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넘어갈 신유술까지 음권을 갖다가 넘어가기 위한, 음권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면 음권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왕권은 활발하고 어떤 그 활동적인 그런 어떤 성분이라 그러면, 음권은 조용하고 또 움직이지 않은 어떤 정적인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축과 축소의 어떤 그런 기초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신월은 잔나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만물의 형체가 완성된 시기이면서, 잔나비가 손오공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다재다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오공이 갖고 있는 주무기, 그 손오공의 여의봉이 굉장히 살기를 띠면서 어떤 그 요괴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어떤 그런 성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시겠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삼장법사와 함께
어떤 요괴들을 천도를 할 때 통제를 해서 잡아서 나중에 삼장법사에게 인도를 하면 삼장법사께서 요괴를 갖다가 천도를 시키는 그런 신장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마무리 형체가 완성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인 만물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실이 되는 것은 6월이 되겠고, 그러니까 6월은 만물의 결실이 완료가 되는 시기이면서 이 모든 것이 드디어 이 추운 겨울로부터 봄, 여름을 지나서 결국은 이 목적, 이 유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가 사실은 만물의 결실이기도 하면서 어떤 우리가 그 세존할 때, 존중하다 할 때 존자가 보면 가치가 있다의 의미의 존자인데요. 이게 이제 요거를 파자로 보면은, 요게 예전에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술독을 갖다가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받쳐서 올리는 그런 어떤 형상인데, 술이 예전에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더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아서 뭐 별 어떤 술 만드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예전에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급자족 하던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곡식으로 빚은 술이 굉장히 귀했고, 그 귀한 것을 갖다가 그 가치 있는 걸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은 존중한다. 이게 이제 리스펙 이 개념인데, 이 리스펙이란 건 그러니까 러브하고는 좀 더 러브를 포함한 고차원적인 개념인데, 존중은 나이를 떠나고 그다음에 세대와 남녀를 극복한 그런 어떤 가장 신성시되는 어떤 종교성을 띠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존중한다 해서 종교적으로 존중한다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또 떠나서 리스펙트는 러브를 포함한 굉장히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제사 음식의 어떤 그 올리는 닭의 형상으로 띠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요금이 또 상징하는 거는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그 절의 어떤 울리는 종의 어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인데, 이건 수월은 뭐냐면, 수월은 무토의 어떤 그런 위에 태양이 드디어 지평선으로 깔리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깔리면서 이 유금을 어떻게 합니까? 계절로 보면은, 하루로 보면은 이제 밤을 위한 어떤 그런 밤의 어떤 그런 시작이기도 하겠지만, 계절로 보면은 겨울의 시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을이지만 겨울로 가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깊은 산 속에 해가 지는, 왜냐하면 수월의 병화가 임묘를 합니다. 임묘라는 게 병화의 임무를 끝내고 드디어 정화의 어떤 임무, 양권의 이미지가 끝나고 정화가 어떤 본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달 뜨는 시기인데, 깊은 산속 해질녘에 드디어 인간은 인시에 태어나서 술시에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이제 활동한 시기도, 요렇게 활동한 시기라고 이제 자연과 함께 활동한 시기인데, 잠을 청해야 되는 시기고, 잠을 자고 나면은 밖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충견이 집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형상을 띠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이 지금 무토에서의 어떤 요 개념이 지평선이도 하면서 이 소중한 유금을 저장시키는 창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사주에 술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재성적으로 저장하는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을 또 많이 하시는 어떤 그런 형상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고 술이 묘를 이끌어서 사화를 만들고, 사유축 금국 운동을 통해서 종국에는 해수를 만든다. 해수는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생명 저장을 위한 간목을 갖고 있는 해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용마 하도하고 신구 낙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용마 하도는 진과
진사 5의 사화, 요게 이제 사화가 해수를 보게 어떤 생명을 시작, 기초,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진하고 술의 어떤 그 대화 작용을 통해서 이 묘가 결국은 묘를 이끌어 난 다음에 사화와 어떤 유금이 나중에 해수를 보고 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 요거는 생명의 상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그러니까 저장시켰다고 해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순환한다는 대자연의 어떤 순환 원리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그런 종족 번식을 위한 저장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해수가, 결국은 나중에 생명의 기본적인 어떤 생성을 갖다가, 생성을 위한 장소이고, 이 핵이란 게, 이 나무목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껍질이 딱딱하니까 이 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정란을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그런 수장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을 수장시키는 이유가, 금을 수장시켜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는 다음에, 이게 축에서 이게 딱딱한 어떤 기운, 얼음을 얼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보관을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자를 서늘한 기운에서 보관하는 어떤 냉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토가, 자, 홍삼을 저희가 구중구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9번 찌고 9번 말린다 할 때 그 찌는 게 이 미토의 어떤 그런 열기로 찌는 거고요. 반대로 해수의 어떤 저장이 나중에 축토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인으로 가기 위한 축인생을 할 때의 그 목적은, 얘가 이 딱딱한 껍질 속에 보관하고 있으면 일단은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좀 안정적일 거잖아요. 물론 정화가 이제 받쳐줘야 되겠지만, 이 정화가 받쳐주는 과정에 그 추운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면서 결국은 정화와 함께 이 봄의 어떤 그런 그 잇목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결국 축은 미토가 구중구포 하는 것처럼 얘도 얼렸다가 녹였다가 반대로 찌고 말리는 거와 반대로 여기는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는 어떤 그런 기능. 이거 뭐냐면, 여기는 어떤 생물을 갖다가 무생물로 만드는 어떤 개념이라 그러면, 이거는 찌는 무생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기 위한 과정. 반대의 어떤 상생의 기름, 그런 굉장히 어떤 조화로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12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까지의 어떤 11강까지 강의를, 12강까지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명리의 어떤 이론, 그 다음 원리, 그 다음 개념을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내용들은 뒤에 가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도 좀 알기 쉽게, 어떻게 하면 또 많이 또 알기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강까지 해서 그 생활명리학 기초 과정의 어떤 개론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41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인신사회, 그 다음에 좌우묘유, 진술충미, 이 12지지의 삼합의 어떤 생지와 왕지와 묘지, 이 개념들은 또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도 짧게 설명드려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기초 12강까지 어떤 명리의 어떤 기초 개념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3강부터는 드디어 명리 해석에 꽂힌 십성을 좀 더 재미있게 알차게 한번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